패널 토론을 준비를 하는 동안 제가 패널 토론으로 이제 참석하는 패널 토론자분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팅을 좀 부탁드릴게요. 앞서서 이렇게 발표하신 내용을 잠깐 보니까 거기 뭐 AI 알고리즘 CDSS에서 중환자실이 필요한 환자를 알고리즘이 이렇게 배열해주고 배정해주는 사례를 하나를 들었던데, 이 사람을 기계환기, 두 사람이 있고 기계환기는 하나밖에 없는데 기계환기를 누구를 줄까? 아마 누구를 중환자실 입시시킬까? 이거를 그 알고리즘의 이제 근거를 모른 채 배정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좀 소름이 돋습니다. 세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이제 김준혁 교수님, 김한남 교수님 아까 소개해드렸고요. 임소영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 과학기술학 공부하셨고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부 졸업하시고 텍사스 유니버시티에서 뮤지엄 사이언스 공부하셨습니다. 이후에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과학기술학 박사 거치셔서 지금 현재 한국과학기술학회 연구이사 등 뭐 다양한 곳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동아대학교 융합대학 조교수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모시는 이제 조태구 교수님은요, 경희대학교 경제학 철학 공부하시고요. 파리 낭테르 대학 제10대학이네요. 철학 공부하시고 거기서 철학 박사학위 받으신 이후에 현재는 경희대학교 인문학 연구원에서 연구교수로 근무하고 계시면서 지역인문센터 이니에지 센터장을 겸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모시는 분은요, 유형주 교수님이시고요. 유형주 교수님은 건국대학교 간호학과 졸업하셨고요. 서울대학교에서 간호사 근무하시다가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서울대 간호학 박사 간호정보학을 전공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건국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세 분 패널 토론의 사회는 이제 김준혁 교수님께 한 30분가량 부탁드리고요. 그 이후에 청중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여기 여기 어두워서 혹시 조명을 켜주실 수 있나요? 안 되나요? 네. 아무튼 일단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네, 감사합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발표를 들으셨습니다. 결국 이제 돌봄 환경 또는 뭐 줄여서는 중환자 의학을 포함해서 저희 보건의료 환경, 더 넓게는 이제 저희 일상생활을 포함한 여러 가지 돌봄 세팅에 있어서 AI를 활용할 때 있어서 지금 현안들을 조금 들으신 거예요. 지금 의료윤리학계든 의료법학계든 이런 점들이 고민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 특히나 최근에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지금 기술이 개발되고 이것도 의료 세팅인데 이러다 보니까 자꾸 그 대상자가 되는 환자, 시민은 밀려나고 있고 사실 그 논외에서 이것들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끌어들일까라고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 김한남 교수님께서는 조금 더 큰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런 뭐 제도, 법, 심지어는 판오믹스 데이터를 만들기,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셨습니다. 사실 시급하고 지금 당장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들으신 것처럼 지금 곧 도입할 것이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기술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물론 또 여러 가지 생각들, 질문들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먼저 좀 토론자분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합니다. 좀 다양한 분들이 지금 이력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다양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뭐 과학기술학 하신 교수님도 계시고 철학 하신 교수님도 계시고 이제 간호학 하신 교수님도 계세요. 저희 단의 치과 의사간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들을 통해서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또는 뭐 저희가 지금 드렸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 지금 전공하신 것 또는 연구하신 것 관련해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신지 먼저 토론자분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지금 앉아 계신 선생님들의 플로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먼저 좀 김소연 교수님부터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마음대로 정하겠습니다.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소연입니다. 저는 그 과학기술학을 전공을 하는 사람이라, 뭐 이렇게 물론 제가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제가 과학기술의 어떤 인문사회학적인 측면 혹은 과학기술 거버넌스 뭐 이런 쪽에 공부를 했지만, 제 연구 중에 이제 의료 현장에서 그 인류학적 연구를 한 그런 경험이 있어서 아마 불러주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사실 저도 뭐 준비해온 이야기들이 좀 많긴 하지만 좀 요약해서 포인트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김준혁 그 교수님의 발표에서 오늘 전반적으로 돌봄 AI라는 게 키워드가 됐다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좀 고무적인 일로 보이고요. 돌봄이 어떤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김준혁 교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고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김한나 교수님이 특히 AI에서의 개발에서의 데이터 문제를 말씀해 주신 게, 지금 왜 챗GPT 같은 그런 LLM 모델들도 사실 데이터가 지금 한참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성능이 좋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그 대량으로 데이터를 그 모으다 보니까 이제 뭐 저작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편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은 또 훨씬 또 그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역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제 토론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역시 이제 환자 참여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사실 제가 환자 참여 혹은 시민 참여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제가 이제 전공하고 있는 과학기술학이라는 분야에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학기술 거버넌스에서 시민 참여를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를 하고, 저희도 사실 아까 그 발표를 들어보니까 역사적으로는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1970년대부터 각종 과학기술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사회적인 어떤 규제 뿐만 아니라 어떻게 다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사회에 어떻게 쓸 거냐 보다는 아예 만들어지는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잘 만들 거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지금은 거의 큰 흐름이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환자 참여, 시민 참여에 대한 저희 분야에서 좀 제가 지금까지 접했던 꼭 이렇게 의료에 한정하지 않더라도 과학기술 관련한 문제, 거버넌스에서의 환자 참여, 시민 참여에 관한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좀 그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크게 두 가지 이 어떤 관점을 저희 그 과학기술학에서의 어떤 관점을 제시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가 환자 참여와 시민 참여는 같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그 환자 참여에서의 환자는 당사자성 혹은 심지어 저희 분야에서는 환자도 전문성을 갖는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엑스퍼티즈를 환자가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환자 참여와 시민 참여는 오히려 좀 대표성이 중요하고, 어떻게 이 AI 기술을 민주화할 것이냐의 차원이기 때문에 되게 인구학적인 어떤 그 리프레젠테이션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좀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돌봄 AI의 시민과 환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사실은 우리가 보통은 비전문가라고 말하는 이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를 고려할 때 우리가 원하는 참여가 무엇인가, 대표성이냐, 민주성이냐, 아니면 당사자성이고, 혹은 그들이 경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안에서의 지식과 전문성이냐라는 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또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나머지 하나는, 아까 뭐 리터러시, 그 AI 리터러시 말씀도 하시고 하셨는데, 사실 리터러시라는 개념 자체는 사실상 그 결핍 모델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뭘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어떤 리터러시를 좀 높이기 위해서 교육도 해야 되고 뭐 막 설명도 해줘야 되고 이런 의미라서, 역시나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물론 리터러시가 기본인 건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환자 참여, 시민 참여를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려면 이 환자와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뭐 의료를 잘 모르고 뭐 이런 어떤 결핍된 부분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럴 때 제가 최근에 굉장히 인상적으로 본 개념 중에 하나가 커뮤니티 에셋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특히 환자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잠깐씩 또 언급해 주셨지만, 예를 들면 환자 집단이 있잖아요. 뭐 환우회라든지 그런, 사실 이게 이 집단이 굉장히 의학적이면서도 굉장히 사회적인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가 가지고 이미 어떤 에셋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돌봄 AI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이 에셋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측면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준비하셨을 텐데 시간을 많이 네, 죄송합니다. 네, 아주 핵심만 딱 집어서 요약을 너무 잘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뭐 제가 뭐 더 붙일 말 없을 정도로 잘 요약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제 진행자로서 별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구분에 대해서는 들으시면서도 그게 어떻게 똑같아? 생각을 이미 하셨을 거예요. 제가 그냥 뭉쳐서 우르르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렇죠? 예. 다음은 유영주 교수님 혹시 준비하신 토론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걸 이제 듣다 보니까 저는 이제 간호학적인 퍼스펙티브를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보다는, 제가 의료정보학회의 지금 위원이기도 하고 해서 그냥 as is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환자 참여, 저희는 이제 대상자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결국에 페이션트 제너레이티드 헬스 데이터를 임상 연구라든지 활용해 좀 써보자라는 말씀을 이제 계속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여기서 하나 이제 저희 의료정보학회에서는 계속 논의하고 있는 게, 페이션트 제너레이티드 헬스 데이터를 믿을 수 있는가? 솔직히 임상 환경에서도 1년차가 갖고 온 데이터랑 2년차가 갖고 온 데이터를 저희가 걸러서 보는데, 환자가 그냥 집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믿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게 결국에 원격으로 이제 이게 디센트럴라이제이션 클리니컬 트라이얼에도 하는 말씀 주셨던 분야이기도 한데, 원격으로 오는 과정에서 데이터의 손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대상자가 이 룰대로 이걸 했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저 에즈이즈에서는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활용할 것인가, 어느 만큼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이런 디바이스도 의료기기 인증을 받는가 안 받는가에 대한 이슈가 많은데, 그것도 이제 하나 이거를 정말 현장에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또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그리고 이제 환자 정보 공개 같은 경우 여기 오픈노츠가 나왔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오픈노츠 개념을 갖고 와서 작년에 의료정보학회 소모임에서 이 오픈노츠를 적용해보는 연구를 했고 지금 언더 리뷰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디까지 활용을 할 것인가. 근데 요거 전 단계에 이미 여러분들 앱스토어에 PHR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나의 건강기록이랑 앱이 복지부에서 건강 데이터 고속도로 사업 이후에 많이 만들어져 있어서 다 간단하게 네이버 인증이라든지 카카오 인증을 하면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근데 있죠. 근데 아무도 보지 않고,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자기 데이터 같은 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지금 활용도가 조금 낮은 상태로 지금 꽤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전체의 데이터 같은 경우에 이제 코넬 모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부에서 아마 여기 많이 계신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데이터 중심병원 사업을 꽤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병원별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데이터를 이제 모으자. 근데 그 과정에서 유전체 데이터도 모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각 병원별로 데이터가 없진 않습니다. 다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그거죠. 다 자신의 모델로 데이터를 갖고 싶어 해서 지금 어떤 표준안을 사용할 것인지, 뭐 서울대병원은 서울대병원대로 하고 또 세브란스는 세브란스대로 자신의 모델을 구축해서 이거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통합은 누가 할 것인가, 네이버 클라우드로 할 것인가, 외국 클라우드를 쓸 것인가, 어떤 항목을 할 것인가 라는 거 지금 조금 논의가 되고 있고요. 또 저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에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고혈압이 있어서 이제 신촌에 있는 모 대학병원에서 팔로업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유전체 검사 한번 해보시죠
라고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부담이 결국에 환자한테 한 100만 원 가량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 유전자 검사를 해서 저희 어머니의 질병이 이러한 뭐 유전체 결핍으로 나타난 질환입니다. 이후에 치료 방법이 달라질까요? 달라지지 않을 것인데 100만 원을 주고 저희 어머니 기대 수명이라든지 이 이후에 뭐 디지털 치료제는 아니고 유전자 치료제라든지 이런 게 나와서 이걸 획기적으로 고칠 수 있다고 했을 때 기대 여명안이 나올 것인가? 근데 이 100만 원의 부담을 환자 개인이 지는 게 맞을 것인가? 이걸 판단을 할 수 있을까? 환자는 이 데이터를 내가 기증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자 참여에서 이 디지털 리터러시도 조금 저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 이제 돌봄, 이 간호학에서 되게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간호학에서는 이제 돌봄에 대한 개념 분석도 이루어지고, 돌봄은 이제 간호의 이제 주요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영역도 어떻게 조금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이제 as is로 이런 정보화 기술이 의료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현장에서 특히나 데이터 관련해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논의들을 현장보다는 현업이 낫겠네요.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 사실 의료 입장에서 보면 그냥 저희 뭐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여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저희 가족이 최근에 이제 사실 뭐 할 수 있는 중에서는 가장 큰 수술을 최근에 좀 받았고 거기 이제 이렇게 동의서를 쓰는데 거기도 이제 뭐 연구 참여로 유전체를 분석하고 하는 거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 저희야 어차피 저도 심지어는 제 아내도 뭐 둘 다 병원에 있으니까 그냥 선생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시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사실 저희가 아니라면 뭐 심지어는 뭐 저희 가족이야 뭐 그렇게 합니다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또는 그 부담은 무엇인가? 또는 심지어는 그것을 환자가 알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권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일일까에 대해서 사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데이터 사실 계속 뭐 심지어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랑 계속 논의할 때 제일 고민하시는 분들이 사실 그 부분입니다. 과연 이 데이터가 괜찮은 거냐는 거죠. 지난번에 이제 돌봄 뭐 무슨 이렇게 연구 개발하면서 어떤 그 공대 교수님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서 이제 그 노인 모니터링 하는 거를 만약에 개발을 해본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이런 겁니다. 노인분이 8시간 동안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인분이 쓰러졌다고 플래그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주무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 정보만으로는 확인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공지능 카메라 달았다라고 해서 돌봄 영역에서 우리가 충분한 정보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거기다가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정보는 불확실하기도 하고 오염되기도 하고 전송하면서 이렇게 좀 심지어는 말 그대로 손실되기도 하죠. 그렇다면 과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하고 관리해야 될 것인가? 당장 쓴다라고 얘기하고 이거 심지어는 정부 기획으로도 나와 있는데 이거 해도 되는가? 이런 고민들이 지금 이미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고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유영주 교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새겨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좀 궤를 바꿔서 철학적인 이야기도 조금 들어보면 어떨까요? 조태구 교수님께 한번 토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새벽 6시 반에 출발을 했는데 차가 너무 막혀서 사실 김주혁 선생님 발표가 끝나고 나서 도착할 수 있어서 근데 뭐 그 전에는 제가 자료를 봤었고요. 좋은 얘기 해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의전학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현성학자로서 하는 작업이 굉장히 하드코어. 김주혁 선생님이 그걸 알고 있으면서 저를 드렸다는 건 저한테 어떤 실천적인 답을 요구했다기보다는 뭔가 좀 다른 틀에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해달라 이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돌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존의 돌봄에 대한 논의들도 좀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돌봄 윤리라고 정비되는 여러 논의들이 굉장히 기존의 윤리학에 비해서 굉장히 새롭고 다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주체와 대상, 기존의 윤리 이론들이 가정하고 있던 주체에 대한 관점을 벗어나지 못해서 여전히 주체와 대상 관계 속에 머물러 있고 이렇게 여전히 주체와 대상의 이분법적인 이런 관계를 물론 그들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주체에 대한 그 법적 성찰이 없기 때문에 이 대상적인 관계, 두 개의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벗어나면 그들이 기존에 비판해왔던 윤리 이론에 대한 지적했던, 잘못했다고 말했던 그 지점으로 그대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기들은 돌봄이라고 했을 때 어떤 지배적인 관계를 거부한 관계다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세계 중심이 나고 돌봄의 대상이 돌봄을 받는 사람은 대상으로서 주어지면 거꾸로 얘기해서 돌봄을 받는 사람이 자기가 중심에 세계 중심으로 주체가 있고 돌봄을 주는 사람을 돌봄을 주는 어떤 대상으로 보면 돌봄을 받는 사람이 돌봄을 주는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돌봄이 주는 사람이 돌봄을 받는 사람을 지배하게 되거나 이런 관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묻게 되죠. 돌봄은 도대체 왜 해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돌봄의 의무가 도대체 뭔데? 라고 물었을 때 역시 기존에 전혀 새로운 돌봄 윤리라고 말하는 그들조차 감추고 있지만 결국은 상호성. 내가 돌봄을 줬기 때문에 돌봄을 받는. 물론 이게 기존에 얘기하던 다른 윤리 이론에서 얘기하던 어떤 1대1적인 상호성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내가 했기 때문에 받는 나의 어떤 권리, 돌봄을 받을 권리 혹은 돌봄을 줘야 될 의무는 내가 기존에 받았습니다. 혹은 내가 기존에 줬으니까. 근데 이런 관계에 머물러 있으면 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 어떤 참여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한 시각을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지점에 대해서는 깊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떠한 존재론에 따르면 우리의 주체는 서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우리가 몸으로 안정된 어떤 특정한 공간을 점유하고 있고 나머지 세상은 이제 제 앞에 펼쳐지는 이런 것들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인식론적 구도고 존재론입니다만 어떤 특수한 존재론에 가면 그 논리에 따르면 우리는 결코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존재할 때 모든 타자들이 역시 나의 존재를 나라는 것을 구성하기 위해서 나를 구성하고 있고 한마디로 타자가 나를 이루고 있고 나 역시 다른 사람이에요. 자아를 구성하고 있고 그러니까 김주혁 선생님이라는 하나의 나가 있다면 김주혁 선생님을 구성하고 있는데 제가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저를 구성하고 있는데 김주혁 선생님이 당연히 참여하고 있고 이게 뭐 황당한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김주혁 선생님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랑 만나면서 대화하고 나눴던 여러 경험이 있고 그것이 김주혁이라는 인간을 죄송합니다.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김주혁 선생님이 저랑 가지면서 했던 여러 기억들이나 이런 것들이 저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주객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주체라는 것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바꾸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서로 기억해서 하나의 어떤 개별체로서 존재하는 개별체이지만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이런 관점을 바꿨을 때 돌봄이라는 것은 왜 해야 되는가가 아니라 거꾸로입니다. 모든 사람의 존재를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서 존재하는데 우리가 기여하고 있다면 우리는 돌봄을 이미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바꾸면 질문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돌봄을 왜 해야 되는가가 아니라 돌봄을 왜 안 하고 있지? 그러니까 놀라야 되는 것은 우리가 놀라야 되는 건 정말 어떤 사람이 의식적으로 누군가를 돌보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누군가를 돌보지 않았대요. 저 사람 왜 안 돌보지? 당연히 존재론적으로 저 사람을 이루고 나의 존재를 저 사람이 이루고 있고 내가 저 사람의 존재를 이루고 있는데 왜 내가 저 사람을 돌보지 않을까? 오히려 이런 방식으로 질문을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관련해서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료 데이터라는 거, 이거 결코 개별적인 한 사람으로 안정될 수 없는 거죠. 서로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존재론을 가지고 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의료 데이터 부분이고 이런 방식으로 접근했을 때 시민 참여하고 아까 환자 참여 부분을 주셨는데 여기서도 질문을 거꾸로 해야죠. 도대체 어디서부터 환자의 참여 혹은 시민의 참여를
막아야 되는가?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는가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막아야 되는가? 이런 식의 질문을 받고 보면 전혀 다른 식의 접근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 재밌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갑자기 좀 톤이 물론 앞에도 일리 뭐 어려운데 내가 처음 듣는 얘기라서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는데 이렇게 들으니까 더 어려우시죠? 그래도 저는 원체 박사를 의철학으로 해가지고 하시는 이야기를 충분히 좀 이해한 입장에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가 지금 윤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윤리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것은 제가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의무를 가지고 내가 어떤 책임이 있으니까 저 사람한테 무언가 의사로서 또는 간호사로서 내가 뭐 의과 대학생으로서 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무언가 내가 해주어야 할 것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이 기본적인 윤리학 뭐 이런 이야기들이 하는 논의였는데 최근에 돌봄윤리라고 하는 논의들이 아니 그거 아닌데 그렇지 않아. 너 왜 그렇게 너랑 나랑 지금 다른 사람으로 내가 마치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줘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니 그렇게 그냥 혼자서 생각하지 말고 이런 문제를 관계에서 생각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관계에서 그냥 너 혼자서 생각한 거 말고 너와 네 앞에 있는 사람의 관계에서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서 이런 윤리를 다시 생각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보통 돌봄윤리라고 하는 것의 세팅입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물론 저도 그 이야기를 동의합니다만 그렇게 생각해봐야 어차피 그냥 나랑 너라고 하는 그 관계가 이미 분리된 채로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그냥 처음에 원래 옛날에 했던 이야기랑 똑같다는 거죠. 아무리 그렇게 너랑 나를 나눠서 일단 그 다음에 둘의 관계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관계라고 이야기해봐야 이미 나눠져 있는 그 세팅은 동일하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고요. 사실 그게 조태구 교수님을 모신 이유도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데이터, AI를 이야기하면 아까도 심지어는 유영수 교수님도 말씀 주시고 임성영 교수님도 말씀 주셨지만 애매한 부분들이 계속 생깁니다. 심지어는 아까 처음에 김한나 교수님 발표 들으시면서도 그 얘기 들으셨잖아요. 이 전 세계의 유전체 사람들을 반영하는 유전체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왜 그렇죠? 그런 거는 왜 필요하죠? 아니면 심지어는 이 이야기 하면서 저희가 지금 계속 보면 AI 있으면 당연히 AI 그냥 기업이 만든 거니까 기업이 그냥 잘하고 그냥 돈 벌어가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나가지고 윤리를 얘기하고 이걸 잘하고 이런 이야기를 왜 해야 되냐는 겁니다. 그냥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전통적으로 한 것처럼 그냥 어떤 회사가 만들었으면 그래 회사가 잘 만들면 우리는 그냥 그걸 잘 쓰기만 하면 되고 그냥 우리는 그래서 중간에서 껴서 의료인으로서 어떤지 그냥 감시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굳이 데이터가 어떻고 인공지능이 어떻고 환자 참여니 무슨 심의 이런 이야기를 붙여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굳이 철학적으로 대답하면 이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 환자의 데이터가 정말 나와 분리돼서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서 그냥 있는 것이냐. 그냥 아무 상관없는 거면 사실 그냥 신경 안 쓰면 되겠죠. 사든 팔든 회사가 가져가고 쓰든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가장 기본에서도 저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 의료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환자와 혼자한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의사가 쓴 겁니다. 간호사가 쓴 겁니다. 환자의 상태였지만 그것은 의료인의 손을 통해서 기입되거나 분석되거나 심지어 해석되었을 때만 그것이 의료 정보구나. 이게 무슨 환자의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건 아까 소유권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 누구 걸까요? 그건 누구의 관리의 책임에 있어야 되고 그건 그럼 그거는 나를 반영하는 거지. 기술하신 의사 선생님을 반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당연히 반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사실 나와 남을 엄밀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데이터를 통한 연구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지점들 때문에 사실 이런 시민 참여가 어떻고 환자 참여가 어떻고 데이터가 그래서 어떻게 이런 사생활이 프라이버시가 어떻고 이런 논의들이 시작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추상적인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만 같이 한번 좀 충분히 이해해 보실 그리고 생각해 보실 만한 지점이라고 다시 한번 조금 의료인의 입장에서 풀어봤습니다. 조금 더 이해가 되셨을까요? 사실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저희 안에서도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좀 더 이야기를 깊게 한 다음에 질문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지금 상황상으로는 맞는데요. 제가 좀 어렵게 이 상을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5분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아쉽습니다만 이런 자리는 또 제가 여러 형태로 더 만들기로 하고 일단은 혹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 선생님들께서 혹시 뭐 저도 좋고 뭐 김한호 교수님도 좋고 토론하신 세분이 교수님도 좋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한국의 특성상 저는 그래서 심지어 학생들한테 질문할 때요. 그래서 어차피 질문 안 하고 너희 아니까 써서 내라고 시킨 다음에 다음 주 수업 때 이야기를 해줍니다. 질문하기가 어려우시죠? 그러면 일단은 뭐 잠깐 그래도 아직 조금은 시간이 있으니까요. 지금 질문하러 나오셨습니다. 네. 네, 그 토론 참여해주신 분들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조태우 교수님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이제 깜짝 놀랐는데, 이 너와 나의 주체와 객체 구분에 대해서 갑자기 이제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중환자실에서 일을 하는 이제 의사, 간호사다 보니까 항상 우리가 이제 헬스케어의 이제 제공자로서 환자들을 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이렇게 스탠다드 케어를 주장하는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지금의 중환자 이야기에서 항상 페이션트 센터드 밸류, 환자 중심 가치, 환자 중심 의료 이런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그러면 돌봄이나 치료를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환자 중심이다라고 하는 이 가치를 어떻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것 자체도 이제 내가 너한테 주는 건데, 이런 거의 틀을 좀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 혹시 공부를 하시다가 아니면 학생 강의를 하시다가 느끼신 게 있으시면 조금만이라도 언급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사, 간호사들이 이런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좀 질문을 바꿔볼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병원에 가면 저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이 훨씬 더 고맙고 믿음이 갑니다. 환자 중심주의. 자, 어떤 것의 환자 중심주의도 사실 뒤집힌 주객관계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돌봄을 주는 사람이 돌봄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돌봄을 받는 사람도 자기가 이제 주체로 서버리면 돌봄을 주는 사람을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돌봄이 정말 특수한 돌봄 관계일 수 있겠습니다만 돌봄을 받는 자가 갑인 경우도 상당히 존재를 한단 말이죠. 그런 관계를 벗어나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관계를 벗어나서 우리가 어떻게 존재 자체에서 벌써 타자로 인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런 깨달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건 주객 관계가 자매마죠.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데 그걸 성립하게 하는 그 토대에 타자가 이미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면 이렇게 바라봤을 때에 이런 성찰을 가진 이후에 생각하는 주객관계는 이전에 이런 성찰 없이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내 밖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주객관계는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나 또는 코멘트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예.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병관리청에 있는 김상철입니다. 사실 저희가 국가기관에서 하는 여러 대규모 사업들이 있는데 그때 참여자들한테는 당연히 오시면은 많은 정보들을 이제 수집을 하고 유전체 데이터들 이런 임상 정보들 뭐 당장 여러 가지 수집을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보유하긴 하는데 그 참여자들한테 리턴을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많습니다. 뭐 단순히 유전체 데이터를 보고서를 만들어서 당신의 건강이 향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늘 톡을 들으면서 환자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그 참여에서 어떤 이 연구에 대한 뭐 이해도도 높이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사례들 같은 것들을 공유하면 훨씬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요. 혹시 해외에서나 아니면은 연구하시면서 그런 경험 등이 있으시면 좀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먼저 김한나 교수님 혹시 생각나시는 것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루디 프로젝트, 네, 제가 그 시점에 그 루디 프로젝트가 나오던 그 시점이 우리나라에서 PGM 사업단이 이제 거의 끝날 즈음, 그리고 이제 새롭게 질병청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드라이브를 막 걸던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루디 프로젝트 연구 리스트가 있기 전이었고 그 시점에 그 희귀질환자들, 특히 미진단 희귀질환자들의 어떤 진단율을 높이고 N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환자들이 직접 자기 데이터를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리고 의사들이 그런 환자들을 바로 찾아서 그리고 그 환자의 어떤 그 환자의 데이터를 가지고 바로 연구하고 올리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이런 것들을 만드는 초기 세팅, 초기 모델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유럽에서 그게 있었고 일본에서 그걸 가져왔었고 그래서 루디 재팬가 아마 아시는 분들 루디 재팬까지 있었는데 우리나라 이제 국가바이오 빅데이터에서 사실 그거를 가져오기에는 사실 너무나도 풀이 많이 드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려웠던 것이죠. 네, 그런 어떤 참여 구조가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말씀도 하셨고 데이터 중심 병원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모델로서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전성 거품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약간 좀 벗어나서 또 다른 영역에서 이걸 가져오면 좋을 것 같아서 혹시 윤소연 교수님 꼭 이 의료 세팅은 아니더라도 이런 모델에서 좀 저희가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 빅데이터라든지 유전체 연구를 이제 시민을 또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그런 정보들을 모았다라고 했을 때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좀 해드릴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 꼭 외국 사례뿐만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저희 그 과학기술 혁신 모델 중에 하나가 리빙랩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리빙랩이라고 하는 모델에서는 이제 이것도 과학기술 분야에서 과학기술도 혁신이 굉장히 중요한데 또 시민 참여 혹은 뭐 당사자 참여가 또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고안을 하다가 내놓은 개념이 약간 IT 쪽에서 처음 시작한 개념이고요. 리빙랩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뭐 그 연구 개발하는 단계에서 참여자들을 모집을 하고 그들의 데이터를 수집을 한 다음에 다시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차후에 어떤 뭐 보고서라든지 어떤 형식으로든지 뭔가 다시 또 주겠다라는 접근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연구 개발하는 그 시스템 자체 안에서 그러니까 참여자들이 그 연구 개발 단계에서부터 참여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경험도 공유하고 자기 그 데이터를 생산하는 단계에서부터 사실 아까 시민과학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리고 또 그 교수님께서도 뭐 데이터를 과연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가 환자들이 만든 데이터 그러니까 시민과학에서도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그 참여자들이 그러니까 시민들이 초기에 그 트레이닝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매뉴얼도 있고 그걸 계속 검증해야 되는 단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쩌면 제가 만나본 예를 들면 리빙랩에 그 일형 당뇨병 뭐 환우 그 뭐 환자 뭐 대표분도 계시고 뭐 예,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를 어떤 뭐 나중에 가서 어떤 식으로 뭘 이렇게 제공을 받고 뭐 이런 거에서 내가 참여를 정말 잘 이거에
내가 참여를 잘했다고 느끼기보다는 그 처음 초기 단계에서부터 개발하는 분들과 계속해서 인터랙션이 이루어지면서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느끼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좀 개선하는 어떤 그런,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제가 이제 예로 그 리빙랩이라는 개념을 말씀을 드렸지만 꼭 그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초기 단계에서부터 참여자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쭉 이렇게 인터랙션을 해 나가는 그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또 오히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그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냥 저희는 지금까지 뭐 어떤 사례 또는 뭐 어떤 보고서,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잘 연구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만, 그래 환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또는 뭐 대상자가, 근데 그게 아니지 않을까. 우리의 연구, 특히나 이 데이터 AI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여러 상황들을 한꺼번에 끌고 들어오고 있다면 같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뭐 이야기 시작인 것 같고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끝나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제가 앞에서 너무 많이 떠들었나 봐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근데 또 이런 자리, 또 이런 논의 여러 가지 또 여러 형태로 만들겠습니다. 아무쪼록 아쉬운 그리고 오늘 개진하지 못하셨던 의견들이 있다면 저에게 또는 저희 다른 교수님들께 또는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고 이 논의들 같이 더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세션을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